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비오는 새벽 구치소를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재명 대표를 죽이자고 한 것이었지,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정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무죄를 떠나서 엄연히 야당의 대표를 없는 듯 치부하고 정적은 무조건 제거하려고 합니다. 대선에서 싸웠던 야당 후보, 자신을 공격했던 유승민 후보, 심지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안철수 후보, 이준석 대표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남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자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대통령이 좀 정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독자가 53만 5천 명입니다. 저희가 100만 정어리 모으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백운기의 정치본색, 그리고 스픽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 공정, 상식, 정의 바로 세우는 일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며칠 마음이 좀 불편해서 여러분께 스픽스몰 광고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추석 선물로 스픽스몰 이용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택배업체들이 대체로 쉬어서 지난주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10월 4일 날 배송이 시작되는 제품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하는 마음이 가벼워서 좋습니다. 1등급 조향사가 최고급 원료로 만든 디퓨저입니다. 우리 스픽스몰은 좋은 제품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아시죠? 이 디퓨저 500ml 대용량이고요. 디퓨저 본품과 나눠 담을 수 있는 유리병 2개, 그리고 선물용 더스트백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다 해서 10,000원도 안 되네요. 다음 주 10월 4일 시작이 배송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500개 한정 수량이라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다 팔리지 않을까 그러는데 나중에 다 팔리면 또 한번 더 부탁해보죠.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방에 하나씩 놔두고 거실에 놔두고, 저도 오늘 구해서 사무실에 뒀는데 벌써부터 향기가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수요일은 또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장자매, 철인정제 나오는 날 아닙니까?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면 신은규 변호사 구치소로 일단 가지요.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다면서요.
근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기간 동안에 예. 잠시 이제 구금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기각이 나오면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밖으로 다시 또 갈아입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동안에는 잠깐 그 죄수복 수인복으로 갈아입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결수기 때문에 예. 예, 뭐 옷까지 이렇게 하진 않고 예. 잠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냥 옷 그대로 구치소 입고. 안에서. 예, 예. 예, 이게 구분돼서. 구속 여부가 가늠이 되지 않으면 수의로도 갈아입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복 다만 휴대전화 같은 거는 지참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경찰서는 기본적으로 보안 시설이어가지고요. 그럼 그 상태로 하염없이 대기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이 신체 검사 같은 걸 또 해야 되고 이 수의로 갈아입게 되는 그 절차인데 이제 환복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 뉴스에서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군요.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일단 구치소로 가서 옷을 환복하고 갈아입고 기다리다가 구속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곧바로 수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고 그래서 야, 그 뭐 아주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됐는데도 옷을 저렇게 갈아입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서울구치소 안 가보셨죠? 수감은 안 되고 저는 수감돼 본 사람이에요. 전 취재차는 가봤는데 수감은 안 돼봤는데. 서울구치소가 현대식으로 가장 먼저 지어진 곳인데 과천에 예, 있는 예. 건데요. 그게 1988년도에 아마 그 새로 지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그 해에 제가 가봤어요. 예, 87년도 같은데요. 예. 그때는 진짜 깨끗했는데 87년도면은 학생운동 할 때였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구로구청 사건. 예, 그 사건 한번 가봤는데 수의도 입어보고요.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 몸 수색 검사 다 하죠. 아. 예, 예. 서울구치소 그 쇠삐길 때 맞습니다. 그 옛날 얘기는 그 기다리는 심정이 참 어땠을까. 더군다나 지금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우 상태도 좋지 않았을 텐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려서 탈진됐을 거고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장윤매 변호사.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을 해야 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을 네. 때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을 해쳤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예.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뭐 우리가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법적인 용어를 떠나서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유력 네. 정치인이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이렇게 구속을 시도를 해야 하나요? 검찰의 의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현동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배임인데,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영장 청구서에 넣은 금액도 200억이에요. 이게 성남시에 귀속될 만한 돈이 성남시로 귀속하지 못했다. 왜? 이걸 민영개발 방식을 택하면서 이게 한 축이었고, 대북송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00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00억, 100억.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투면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나 뚜렷한데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히 높다. 왜냐하면 혐의를 부인하니까. 이러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던 점이 있죠. 정치적 승부수를 하면 안 되는 선택이 정치적 선택인데 검찰이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도 이거 도주 우려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비 트랩처럼 걸쳐놓은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현동이랑 그 대북송금만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위증교사 혐의가 튀어나왔었거든요.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지만요, 최근에도 이렇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게 되면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좋은 패를 안게 됐어요. 범죄의 상당성이 사실은 소명됐지만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기각 이랬으면 정치적 부담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법원이요. 야, 검찰 너네 뭐 4시간 PPT하고 그랬는데 백현동 건 한번 보자. 그래. 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증거 확보한 건 알겠어. 뭐 직접 증거 없잖아. 단정할 수 없어. 대북송금
너네 처음에 이화영 말 믿기 어렵다 그랬지 나중에 다 오염되고 민주당이랑 결탁해가지고 막 녹취를 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음을. 근데 초기에 이화영 진술이 틀리다고. 자기 진위대로 진술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대단히 토대가 허물어지는 거야. 이 수사에. 그 말인 즉슨 완패고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이 꼬리표, 평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평가와 검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책임을 추구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에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쓰셨던 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됐을 때는 이재명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파워가 세진 느낌입니다. 여야 관계가 이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힘의 관계가요. 그렇게도 밀어붙였던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생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 다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신은기 변호사,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퉈볼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엄연히 야당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만 이원석 총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법원이 좀 고려한 것 아닌가. 그러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합니까? 그 중요한 정치인인데 엄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꼭 구속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설명이 자주 나와서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받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방식을 구속으로 할 거냐 불구속으로 할 거냐를 가르는 것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그건 이제 법원에 가서 유무죄 판단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영장을 치기까지 전 사실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너무 장기화하면서 이 특수수사를 오래 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돌아가시기도 했고 충분히 할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검찰의 행동은 이미 충분히 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까지 하겠다라는 뜻은 아마 한동훈 장관과 뭐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열을 의도했을 것이고 내지는 부결을 유도해서 이제 부결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밖에 익힐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가결이 됐고 어제 이제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는데 법리적으로 또 들어오면은 사실은 지금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범죄에서는 나중에 엄격한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완화된 그런 기준을 놓고 봐서도 법관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정황만 있지, 이거 잘 소명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위증교사까지는 범죄 혐의 소명은 인정했지만은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조차도 좀 인정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무능하게 했다. 그리고 무능하게 한 수사를 가리기 위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지금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라는 것은 저는 그 비판은 피하기 매우 어렵다. 저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또 야권에서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또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수사입니다. 이번 진행 상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네, 변질돼서도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변질을 시켰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댓글도 올라오는 거 보면 저분이 누구죠?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검찰총장 잘 모르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국민들이 몰라도 좋고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찰총장이 지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이 수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설명을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나친 노출, 지나친 처신, 바로 그런 행동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곰곰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좀 검찰 수사가 약간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뭐 바뀌고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저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검찰이 정치하고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에. 지난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이 검찰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그걸 변명해주고 덮어주는 금과 업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보니까 이쯤 하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는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가슴이 본인이 답답했는지 오늘 넥타이도 안 메고 왔고 또 톤 다운된 목소리로 지금 뭐 시스템이 동력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쯤 되면 그동안에 정치적 수사했던 것, 야당 대표에 대해서 무리하게 끌어왔던 것,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 갔는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 이원석 총장은 이제 비교적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 좀 몰아붙였어요. 특히 국회에서 제안 설명할 때는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범죄 사실을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뭐 어떤 표현들을 썼습니까? 뭐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에 본인은 좀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표정이 그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얄밉게 그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하는 답변 태도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대단히 그 실제로 게임에서 졌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표정이에요. 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쭉 법무부 장관 하는 와중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면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요 외과 수술 의사처럼 정확히 딱 도려냅니다.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을 장관을 임명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외과적 수술로 접근을 해서 딱 정해놓고 아마 수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 법원에서 기각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그건 정치적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또 당내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결국 가결이라는 게 나왔는데 법원에 가서 이렇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이 나오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는 당연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 있잖아요. 국회의원, 장차관 이런 주요 인사가 뭐 부패나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는 전부 대통령이 보고가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도 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이런 건 대통령의 결재하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권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는 겁니다. 저희 백운기의 정치 본색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앞부분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수사를 검찰이 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매우 낯섭니다. 수사는 검찰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2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몇 계단을 뛰어넘은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복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우 단순한 도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그걸 과연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입니다. 정적이란 정치에서 싸워서 맞붙었던 상대방이 정적입니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대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남은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정적을 그렇게 하는 것,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 스타일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나한테 방해가 되면 무조건 제거한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어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손바닥 왕자, 천공, 건진 물고 늘어졌습니까? 미웠겠죠. 미워도 같이 가는 당에서 나온 후보 아닙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기아이 보복을 합니다. 경기지사 출마하는데 가까운 또 기분에 의원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지사 선거도 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당 대표도 내가 좀 마음대로 바꿔야겠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내부 총질이나 해야 되는 대표 날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권성동 대표한테 그런 문자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표 날립니다. 대표 되려고 하는데 엊그저께까지도 자기를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단일화에 손을 들어줬던 안철수 후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서 난리죠. 나경원 너 아니라니까 왜 나와서 설치려고 해. 난리죠. 이렇게 다 날리고 혼자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신인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뭔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건 맞고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영장이 날아가면은 쪽팔려가지고 기자들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도어 스태핑을 저게 꿋꿋이 대통령의 목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멘탈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동훈 장관 이분은 지금까지 업무 처리한 걸 보니까 5연패예요, 5연패. 5번을 내리졌습니다. 첫 번째가 그 독직폭행 관련해서 정진웅 그 검사가 무죄 판단을 받았죠. 그리고 더 탐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2번이나 됐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에 대한 것도 법무부가 각하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5연패 장관입니다, 5연패. 근데 보통 이게 5번 정도 지면은 감독도 바꿔주거든요. 이 연패가 심해지면은. 게다가 인사검증에 있어서는 전패입니다, 전패. 뭐 추천한 사람마다 다 하자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정서를 건들거나 다 실패한 인사로 지금 다 인정받고 있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끌고 있는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친분이 좋아가지고 친분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하고 뭐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능하고 이 정도로 편향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사표를 수리하고 해임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다 이어받아서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장유매 변호사, 네. 뭔가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는 책임을 묻는 시간이 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법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검사로서 이야기했습니까? 후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담, 한동훈 장관 파면시키거나 해임시키지 않으면요,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이 떠안을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코피를 쏟으면서 정상들 만났다 그랬죠.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기네스북에도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정상을 만난 대통령으로 등재시키겠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랬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 쪽에서 뭐 했습니까?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가 했습니다. 그 책임, 정치적 책임 무관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경질하십시오. 안 하면 그 책임 고스란히 안을 겁니다. 검찰이 정치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전 정부부터 수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 정확하게 727일 했습니다. 이 정부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06일째입니다. 200일 정도, 2달 정도 빼면요. 수사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실질적인 수사의 개시 시점 말하는 겁니다. 수십 명의 검사, 수백 명의 수사관, 그러는 동안 민생 챙겼습니까? 다른 어떤 민생사범들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정치적 승부수를 띄었으니까요.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1차 책임은 한동훈 장관의 파면입니다. 그래요. 김유정 의원 100번 양보해서 구속영장 기각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청구를 2번이나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딱 들이대야 국민이 그나마 뭐 저러니까 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중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온 방송마다 다 떠들어대는 국민의힘 의원들, 패널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까지 포함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 딱 떨어진다. 이 2가지 말 저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영장 담당 육판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떨어지는 직접적 증거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도대체 이 검찰은 뭘 했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무슨 환부를 도려내는 무슨 뭐 외과 칼잡이 뭐 정확하게 도려내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일단 이재명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냥 무조건적인 그 전신 마취부터 저는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신 마취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 한번 뒤져봐. 이거 아닌가? 쓸개인가? 간인가? 이렇게 한 번씩 다 들쑤셔보고 이거 아닌가 봐. 그런데 마취 깨나려고 하면 또 마취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집어서 뭐 하나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못 피해갈 거야. 얼마나 난리들 쳤습니까? 그러다가 대장동 428억 저수지. 그놈의 저수지는 어디 있는 저수지입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또 백현동으로 넘어왔다가 대북 성공으로 넘어왔다가 정말 전신마취 시켜놓고 모든 장기를 다 들쑤셔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이 뭐였습니까 오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입장 없음. 이게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사사건건 야당 대표 피의자니까 못 만난다. 이렇게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어도 그렇게 돌려서 깠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정말 비겁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비판하면 공산당 기관지고 가짜뉴스 너네 하지 마라. 이렇게 옥죄고 있죠. 야당에서 비판하면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그렇게 운운합니다. 이권 카르텔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1614만 7천 표 얻은 야당 대표 뒤에는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을 지지한. 겨우 24만 표를 줬어요. 우리 스픽스 구독자 53만 명 넘었잖아요. 24만 표로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어줍지 않은 수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그리고 정말 기어이 수사할 일이 있다면 조용히 수사하고 이렇게 언론의 피의 사실 마치 모든 범죄가 확정적인 양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정치하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 운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하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장관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한동훈 장관 얘기가 아직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한동훈 장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만 하고 말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특히 이제 정치인은 들고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때와 다시 들어올 때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 죽었다 살았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실제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뭔가를 관찰하려고 했던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의 별명이 검찰에 있을 때 조선제일검입니다. 조선제일검이 아니고 윤석열검이네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을 위한 제일검 같은데 이 칼끝이 완전히 다 무뎌졌고 칼끝이 들지를 않아요. 내가 보니까 장관 하면서 사실 정치적인 정만 계속 많이 만드는 형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와 그리고 법원의 판단까지 이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관이라는 게요, 장관이나 총리가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져야 그래야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버티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공격은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 빠른 시간 내에 거취를 좀 결정해 주는 게 한동훈 장관이 이후에 어떤 정치적 다른 정치적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할 때 국민적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아까 들으면서 참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뻔한 답변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죄가 어디 뭐 가는 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그 자세는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신은기 변호사,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좀 수가 낮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못 끊죠. 네, 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워낙 그 말하는 거 내지는 관심 받는 거, 본인의 기사가 말이 기사화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즐기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셀럽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한국 정치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그래도 뭐 일을 잘한다, 뭐 예를 들면 유능하다 이런 평가들이 보수 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 깨진 겁니다. 제가 아까 5연패 설명드렸고 또 인사실 검증에서 또 전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패배가 누적되면은 이제 선수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한동훈 장관이 버티면 버틸수록 본인도 더 이상 공간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한동훈 장관이 빠른 시일 안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법무부를 위해서 거치의 결단을 해야만 한다. 저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상이 맞아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구치소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월드컵 이후로 처음으로 날 샜습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결과가 언제나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참 많았지요.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에서 한 올 한 올 꺼내서 이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김지영님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유방암 후유증으로 주기적으로 팔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마취해서 깨자마자 정치 본색을 열었고 오늘은 본방사수하게 되었네요.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매번 수술장에서 깨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또 나왔네요. 앵커님, 제게 좋은 기운 주세요. 깨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그 마음이 참... 예, 김지영님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고요. 완쾌되셔서 씻을 때 기분 좋게 씻으시라고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정 의원, 아침에 결과가 늦게 나왔잖아요. 새벽에. 예. 참 잠 못 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저도 어제 좀 저녁까지 일정이 많았었는데 대학에 특강도 하나 있었고요.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속보가 언제 뜨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실은 결과를 보고 이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그러고 다시 6시쯤 일어났는데도 피곤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 마음이, 제가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는데도 오늘 내리는 비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요. 내일 이제 제가 또 원주 시댁에 가야 되거든요. 네. 가서 또 이제 추석 음식 장만 같이 우리 형님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추석은 정말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도, 보름달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제 이런 시련을 겪고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어떤, 그야말로 한동훈이 얘기하는 그 동력 말고요, 우리만의 진짜 이 힘을 가지고 제대로 좀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청문회 오늘인데요. 국방위원들이 아마 굉장히 힘내서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에너지가 넘쳐서 제대로 몰아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신원식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한번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2부에서 하고요. 유현봉님, 오늘 생일인데 생일날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기다린 건 생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김철근 실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그리고 일부에서 폄하하듯이 이번에 그 오랜 기간 단식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한 수였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야당 대표를,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뭘 몰 때 그래도 구멍은 만들어 놔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탈탈 털고 몰아붙이고 여러 번 소환해서 국민 앞에 세우고 대선에서 같이 싸웠던 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을 구속영장을 그 시기에 맞춰서 청구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칩시다. 이제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구치소에서 특식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제일 힘든 게 간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싱겁게 먹는 스타일인데
항상 이렇게 뭐 음식이 너무 짰어요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모든 재소자들한테 똑같이 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서 소금을 뺄 수도 없는 거고 맞춰가야죠. 근데 지금 이제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저렇게 구속영장 청구해서 하라는 거는 막말로 너 뒤져버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한마디로 하면 국민정서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저때 저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우리 선한 국민들 마음에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분노를 키우는 게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6개월 동안 이 정부 들어서 정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만 있었지 정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그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어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구별을 해서 정치는 정치대로 풀 건 풀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했었는데 정치와 수사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수사만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결국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실질심사 그 기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정치가 좀 회복되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럴 때 이재명 대표 불러서 식사도 좀 하시고 국정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위로도 좀 하고 말이에요. 이런 계기가 좀 하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그 가결 사태 있잖아요. 가결 사태로 친명과 비명, 개딸들이 뭐 그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 찾아서 전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원은요,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 돼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내의 통합 정치를 좀 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이런 구조가 이재명 대표의 이 기각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한번 좀 변화되는, 그래도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는 이런 그 방향의 신호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죠. 정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치가 아니고 전쟁인데요. 방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식사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초청하면 간다면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인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밥 먹자고 한다고 그 전에 여러 번 하자. 어떻게 정치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거든요. 야당이 안 도와주면 정치가 뭘 못하게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되고 한 번도 안 만납니까? 이건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왕도 말입니다. 그 집권당 아니고 야당 있잖아요. 야당 대표 그런 사람들한테 왕의 밀기를 보내요. 그래서 서로 비밀 대화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나 통합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왕도 아니면서 그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장유미 변호사. 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 이득,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게 됐냐면요. 박해자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도 양분돼 있었어요. 수사할 만하니까 했겠지. 이거 정치적 수사 아니야? 너무 길게 끄는 거 아니야? 영장이 기각됐죠.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박해의 이미지 누구한테 부담될까요? 박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검사. 이 수사에 윤석열 전
검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촉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정치적 책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치? 물론 필요하죠. 협치할 수 있는 구도 여당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문회에 줄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인선입니까? 이걸 정말 아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에 대해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 흠결을 드러내서 물론 뭐 합의가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인선하겠지만 국민 앞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의 몫이고요. 더 선명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뭐라도 잘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겠죠. 제1야당이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가 수출 하락폭이 OECD 국가 중에 4위예요. 15% 이상 떨어졌거든요. 전년도 대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성장률을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계속 인용 운운할 겁니까? 전직 대통령 모가지를 따겠다는 사람을 장관직에 앉힐 겁니까?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사람을 군의 얼굴로 순회로 앉힐 겁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책임지십시오. 본인이 내 공식대로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성공방정식을 쉽게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언론이 진단하더라고요. 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라는 게 사실 권력 아닙니까? 권력은 힘이잖아요. 근데 힘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힘만큼 안 써도 문제지만은 그 힘을 초과해서 남용해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이게 한국 정치의 좀 후진성 같기는 한데 뭐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도 그냥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권한 가지고 또 밀어붙이고 이러면서 계속 국민들의 이제 심판만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대통령 권력 잡아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수사한 거 그리고 상대들 다 그냥 근육 자랑하면서 정치적 생명 끊으려고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 정치라는 것이 죽이려고 들면요 또 국민이 살려놔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죽는 것 같아도 죽는 길이 또 사는 길이 되는 이 역설을 좀 정치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고요. 전 이재명 대표가 이번 요 기각까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본인 스스로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부결을 호소하면서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법부는 영장을 무조건 내줄 거야 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계속 기피해 왔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법원에 대해서 정말 불신적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아까 이재명 대표 뒤에 인터뷰할 때 정청래 의원 서 있던데 저분이 지금 거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결자 색출하라.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면서 본인이 정치적 이익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인데 전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이런 전체주의적인 경향,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 이끌려가서 당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전체주의를 어떻게 비판할 겁니까? 그러니까 용산 전체주의와 지금 민주당의 민주 전체주의, 뭐 말은 안 맞지만은 민주당의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근거가 사라진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저는 극복해내느냐, 저는 거기에 이제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부 문제는 내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아투 하우리님 개인적인 짧은 소견입니다. 지금 비명계는 좌불안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보듬어 통합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비명계에 대한 철퇴는 내년 총선 이후 하면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분열은 필패다라는 그 과거에 친박, 비박 그 분열해가지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특검도 있죠. 우리가 또 그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도 있죠.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열은 필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이나 협치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살리는 정치가 아니고 그냥 때려잡는 정치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변화는 그 조짐은 보이지 않고요. 자, 노조 때려잡고 시민사회단체 때려잡고
마음에 안 드는 비판 언론 때려잡고 야당 대표 야당 때려잡고 이런 정치의 모습만 보여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건 뭐였죠? 야당과도 협치하고 밤에 만나고 밥 먹고 이런 거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억제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 않았나요? 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잘 함께 갈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대선 후보 아니었나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돌변해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로만 가는 것인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저녁에라도 추석 다가오기 전에 오늘 저녁에라도 저는 대통령이 좀 병원에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녹색병원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 손 붙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낭만적인 정치를 제가 여전히 꿈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결국엔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정치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조차 안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자세를 보이려면 제일 과제는 야당과의 협치가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말이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강대강 대치를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지금 치환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원이 실제 이제 기각을 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이제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념 전쟁하고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그런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정권 내부의 어떤 스캔들이라도 하나라도 불거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야당이 탄핵 얘기를 거침없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국정운영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와 그리고 강대강 대치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지금 현재 전국 운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더 강대강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연말 연초 이런 상황이 갔을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전국 전망이라든지 또 민주당 내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다루면 이제 너무 길어지고 내일 하기로 하고요. 정말 궁금한 것 하나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대통령 하는데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난 내 계산으로도 안 나오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패널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분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신인규 변호사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냥 이분은 시작과 끝이 그냥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도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꼭 다 검사답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내려는 상황이다. 아예 DNA 자체가 저는 검사기 때문에 정치 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특수부 검사할 때 늘 정치인들 잡아다 넣고 늘 돈 받아 먹고 뇌물이다 먹고 시원찮은 일 한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정치 무시라는 것은 되게 심각한 것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엘리트 의식과 이 검사 생활 오랜 세월 하면서 단련된 것을 정치인으로 바뀌면 본인이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아예 규정을 내려버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해외 다니시면은 우리가 여행 많이 다녀보시면요. 피곤하거든요. 여행 많이 다니면 코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많이 다니면서 코피 났다라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그만 해외 여행으로 보이거든요. 국민들 눈에는. 그만 해외 여행 다니시고 정말 민생 문제에 천착하시고 정말 정치 복원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좀 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더 벅스 스탑스 히어 책상에만 놓을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 앞에 정말 국민을 돌아보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대통령으로서 이제 인정 못 받습니다. 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해야 될 시점이고 여기서 결단 안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심리적으로 이제는 대통령의 그 직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검사 DNA 참 끊을 수 없는 그걸로 이유를 봐주셨고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캐릭터를 보면서 이런 캐릭터가 정치인이 됐을 때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생 결핍 없이 살아온 사람의 그 뚜렷한 한계. 그렇습니다. 뭐 구수했다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 사법고시 보는 친구들 돈 없어서 3, 4년 이상 못해요. 집에서 지원이 안 되면요. 뭐 구수하면서 대단히 뭐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니죠. 늦게 사법고시 됐다고 해도 30대 초반에 제가 언제 됐나 봤더니 31살쯤에 됐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영감소리 평생 듣는 겁니다. 남한테 대우나 받으면서요. 남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구조의 형태가 있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 번 해보지 않고 지자체에 몸 한 번 담지 않고 대통령으로 직진했습니다. 본인의 성공 방정식에 따라서요. 본인이 이 선택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국민의힘도 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폄훼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라잖아요. 뜯어고치려고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맞거든요.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기서 오는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과 아주 왜곡된 오만함,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생각도 없을 겁니다. 저는 고치기에는 앞으로 남은 자녀인계가 너무 짧다라고 생각해요.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명민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멍청한 사람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총선에 있어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코아지지층 한번 가져가자. 이념, 뒤늦게 우경화됐다. 신자유주의에 물들었다 하는데 왜냐하면 대선 기간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었으니까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정치 혐오를 가져오고 정치 분열을 초래하면서 아주 쪼그라든 유권자들 외면할 겁니다. 정치. 그 부분이 정말 총선 전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죠. 저는 보수 괴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서 초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허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기초를 허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김철근 실장 얘기 듣고 김유정 의원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걸 인지를 하면 다행인데요. 그것도 몰라. 정치를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착각. 예. 그리고 8개월 정치 선언 8개월 만에 최고의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잘한다. 선거도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이 평생 살아온 것은 검사잖아요. 검사 중에서도 그 유명한 특수부 검사입니다. 특수통. 특수부 검사가 일반 검사들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특수부 검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검사 동일체도 세죠. 상명하복. 딱 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차질화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더군다나 이제 정치도 잘 모르는 걸 또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선거도 사실은 한 번 딱 해본 건데 그걸 이겼어요. 그러니 그것도 대통령 선거 이겼으니까 얼마만큼 본인이 거의 본인이 선거에 관한 한 신이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로 치르면 되고 내가 나가면 170석 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운영을 하는데 그 국정운영을 하는데도 대부분 친서관계에 의해서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장차관, 심지어는 대법원장에 추천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시켜서 인사검증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것은 시간이 1년 6개월 지났습니다만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유일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은 한 번은 선거에 의해서 검증이 되면, 예를 들면 총선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대통령 선거 다음에 지는 선거 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임기 동안에는 그래도 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유정 의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하면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정치인은 몇 번 떨어져 봐야 사람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변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렸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일단 됐다는 것. 정치권에서 발 들여놓자마자 일생에 딱 한 번 치른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고 거기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저는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어찌해서 구수만에 검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어서 때려잡는 수사만 해봤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애민정신도 부족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여된 결핍의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측근들의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만 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소위 시쳇말로 맞짱 뜨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저는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호 여사님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거든요. 남편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대로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충고도 해주시고 함께 동지이자 시련을 헤쳐나가는 그런 그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측근들도 쓴소리하는 사람 없고 맞습니다 박수치는 소위 벌거벗은 임금님 되고 있는 형국이고 부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죠. 오히려 더 짐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더 깊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모든 상황들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질을 갖추고 있는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검사물은 뭐 8년 돼야 빠진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이미 얘기한 바 있으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그 물 빠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자각하는 타임이 와야 될 텐데 소위 현타가 와야 될 텐데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어제 같은 날 국그릇 날 행사에서 비 맞으면서 엄지척하면서 이런 모습 국민에게 보이면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절망감만 느끼죠. 본인이 깨닫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두 번 오지 않으리란 법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헌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헌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가능하다면 전 국민들이 헌법책 한 권 얇거든요. 그거 사서 그냥 용산에 좀 보내는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좀 읽어보시라고. 또 추석 연휴에 시간도 많으니까 헌법 조문 짧거든요. 그거 좀 읽어보시기를 진심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 보면서 참 또 뜨악한 국민들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좀 뭔가 지금 2023년에 저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별로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 의미도 한번 오늘 2부에서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럴까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깔때기를 통해서 모아본 결론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고 대통령도 불행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정말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바꾸십시오. 바꾸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진실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아는 지인분들도 밤새 울고 밤새 웃고 너무 기쁜 나머지 몸에 쥐가 나도 크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오늘 동접자 수도 2만 6천 명이 넘었네요. 너무 기쁜 하루입니다. 오늘은 편히 먹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기쁨을 함께 나눠주신 진실님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시 접속자 수가 26,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댓글 참여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첫 방송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디톡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두 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대표가 펼치는 디톡스, 디베이트 앤 토크 해서 디톡스인데요. 디톡스라고 아시죠? 뭐 이렇게 좀 해독하는 거. 여러분들 정치 해독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노정면 앵커가 진행하는 디톡스. 오늘 저녁 7시 50분에 생방송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원장이 펼치는 토크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스픽스에서 처음으로 또 예능 프로그램 준비했어요. 제목이 오 낭만도생. 이건 오늘 밤 9시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오윤혜 씨가 진행하는 낭만도생. 어떤 내용이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저도 한번 오늘 밤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주디니스 디퓨저, 여러분들 뭐 한정 수량 500개 판매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다 나가버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입하십시오. 만약에 너무 넘치면 또 다른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장자매, 철인양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김종대 레이더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군의 날 기념 행사 화면부터 먼저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준비 안 됐나요? 보면은 이제 저런 장면을 우리가 옛날에는 봤어요. 예, 저 장면은 이제 그 성남공항에서 열린 기념식 장면이고요.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저런 장면은 나옵니다. 예. 이제 그 행사장에서의 사열. 예.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평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시가행진이 좀 시가행진이 특이했죠. 특이했죠. 예, 그건 뭐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얼마 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10몇 년 됐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드문 일인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그리운가? 항상 뭐 그 정부를 떠올리게 되는데. 예. 근데 저 장면에서 이제 뭐 국군 사열은 그렇다 치고, 저도 사실 시가행진에서 오랜만에 육해공군 그 신형무기나 그 늠름한 모습 볼 때 저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예,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국군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면에서는 좀 뿌듯함을 느끼는데, 어제 제가 특이한 장면을 한두 개만 꼽아드리면, 예. 우선 저 성남공항에서 했던 국군의 날 축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반국가 세력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하는 거하고, 국군 장병들의 창군 이래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호국의 어떤 간성이 될 국군 장병들 앞에서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 건 괴가 달라요. 다르죠. 이건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는 국민의 정신과 국군의 정신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정권이 하는 얘기 보면은 군인의 정신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그렇고 5.16에 대해서도 그렇고 12.12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갖다 신직업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군인은 군인의 어떤 국가관이 따로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게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기본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남미의 군부 독재, 뭐 우리도 했지만은 그런 것부터 미얀마에 이르고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에 보면 군부가 의석을 할당을 받잖아요. 이걸 신직업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용어가 국민과 군은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별도의 특수한 집단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인데, 지금 어제 그 경축사에서 거서 물론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반국가 세력 발언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국민의 군대가 되고 국민의 정신을 받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권력의 정신, 다시 말해서 어떤 전체주의 군대가 되라는 얘기나 이거 다 하등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 정도로 멈췄지만은 이미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하고 싶은 얘기는 의중은 사실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정권에 충성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 최전방에 있는 중견 장교가, 청년 장교가 휴전선을 보고 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각지를 바라보고 용산을 바라보고 산다. 정치에 민감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때마침 오늘 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거하고 쭉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대체 이 국군을 어디로 이 지도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중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도 오늘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된다면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정쟁의 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지금 논쟁거리가 많습니까? 홍범도 흉상, 그 다음에 그 12.12, 거기에다 최수근 상병, 외압 의혹, 여기에다가 뭐 줄줄이 이어지는 게 전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정치의 군대가 된다.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어제 그 시가행진 때도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직접 도보로도 참여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는 군사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어떤 그 문민 통제의 그 품격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일련의 흐름들, 국방장관 인사와 이 국군의 날 행사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을 보면은 매우 불손하고 불운한 어떤 동기가 이 속에서 좀 내장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내가 거둘 수가 없단 말이죠. 어제 국군의 날 시가행진,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자꾸 뭐 이렇게 손도 흔들고 엄지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모습은 예를 들어 선거 캠페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일반 대중들을 만날 때 그건 괜찮으나 군사 퍼레이드 이런 것은 어떤 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딱딱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으나
우리의 현대식 무기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면서 막 이렇게 걷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좀 언밸런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았나 싶고 외신이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보기 드문 퍼레이드.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니까 한국이 보기 드문 군사 행진을 열고 핵 위협하는 북한에 경고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보기 드문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좀 뭔가 좀 네.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퍼레이드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각이 잡혀 있다 그러지만은 저기 그 주한미군도 어제 참여했는데 네. 오와 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예. 발도 안 맞고.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이런 보여주기식 그 퍼레이드를 안 해요. 미군 장병들 걷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얼굴 표정에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랬나요? 이게 뭔가 그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이제 동네 축제에 참여한 것 같은 어색함인데, 그런데 이런 게 민주국가에서는 다 사라진 행사입니다. 뭐 우리도 10년 만에 한 번 한다는 건 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제 그 모양은 뭐냐 하면은 저기 북한의 열병식하고의 어떤 경쟁 심리. 그러니까 어떤 그 군으로부터 충성을 한 몸에 받는 지도자라는 소영웅주의.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일종의 과시. 이런 부분들이 이 행사의 어떤 주축이 된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외신에서 보면 신기하죠. 아니 민주국가에서 저런 퍼레이드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좋아하는 게 열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데가 잘하잖아요. 아마도 저 열병식으로 따지자면은 세계 최강 국가가 중국, 북한, 러시아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좀 덜 떨어진 짓을 하면 우리는 멋지게 민주주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네들 100번 하고 따라와 봐야 우리 민주주의 하는 거 발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지. 아 그거 따라하고 그런다고 그거 저 북한보다 더 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런 이왕 이제 퍼레이드가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 스타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군사 축제거든요. 그 다음에 국군의 날의 주인은 국군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한번 검토가 됐었어요. 근데 안 하기로 결정한 게 국군이 주인이 되고 그날 존중받는 날이지 이렇게 그 희생하고 이 고된 어떤 그 행사 준비하는 그런 날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 민주적 사고방식이고 지금은 뭐냐 하면은 어제는 하루 종일 군의 충성 맹세를 받은 거라고 성남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자꾸 어떤 대통령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양상들은 또 조금 우리가 보기엔 현대 민주주의 스타일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상 최초란 말이 나왔잖아요. 시가 행진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다. 이것도 또 사상 최초다. 별로 명예스럽지 않은 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신이 참 그 보기 드문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예. 외국에 이렇게 놀림거리 되고 그러는 것은 안 좋죠. 뭐 기네스북 올린다고 그러고 그게 뭡니까? 예, 그것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또. 아 그랬어요? 네, 그 이제 와서 안 거예요. 정치적인 행사는 기네스북에 안 올려줘요. 이게 정치색이 있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농담도 아니고 진담이라고 그랬다고. 아 진담으로 발표를 했다니까요. 나 저 정신이 있는 데가 없는 데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게 아니고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아 도대체 저자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인가? 자, 그러니까 기네스북이 어떤 성격인지 사실은 그거 올라갔으면 웃음거리 될 뻔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번에 김건희 여사 그 왜 트위터의 실버마크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도 용산에선 잘못한 거예요. 그때 그 실버마크 김건희 여사 그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외교부에 압력을 넣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에는 안 났지만 샌프란시스코 공사까지 트위터에 찾아가가지고 그 압박을 넣어서 한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공직자들이 하는 거거든, 이 실버마크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공직자가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질 바이든은 미국에서는 공직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사가 오면 자동 승계가 돼요, 실버 마크가. 근데 개인 건 줄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나오는 장면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대통령 부부를 위한 어떤 그 공직, 외교안보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유화가 진행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게. 하여튼 대통령 놀이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두들겨 패다가 이제 내 주먹이 아파. 하도 두들겨 패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나 외교관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임무, 본연에 자기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바로 조화롭고 균형된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반칙이 들어오고 사유화가 되면은 이게 국가가 손자병법에도 군주가 군모에 개입하면 그 나라 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위임을 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시가행진에 같이 나왔다. 이거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이죠. 자기는 관리자고 균형자예요. 이러지 이 속에 시가행진하는데 앞에 서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이상한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죠. 즐기십시오. 예, 그냥 뭐 저도 그래 비 오는데 우리 군인들 참 고생 많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봤는데요. 예. 어제 저녁에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광화문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어제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대통령도 논란이 되는 발언이 한두 가지여야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걸 좀 모아봤는데 들어보시죠.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1961년 5월 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란 자그마한 군인이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초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란 꽃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5천년 농업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한번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누가 이기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한제국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말, 조선을 선개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점령하는 걸 미워하는 것은 그동안 미워하고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국민이 무지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냉철하게 북극 강병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아직 그 옛날 걸 매달려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 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과연 누가 상식이고 누가 비상식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성진 님이 앞으로 이제 신병들은 붕짜자 붕짝으로 신고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주셨는데 비 오는 날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은 정상이 좀 아닌 사람이 많죠. 글쎄요, 어제 뭐 광화문에서도 그러더만 이게 뭐 비하하고자 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 당장 중지해야 될 구판이다. 이거는 정말 어떤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일종의 어떤 도취돼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 같다. 아마 저런 정신으로 국방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면 참 큰일입니다. 근데 내용 중에 원고도 제대로 못 읽어요. 예. 장군을 장관이라고 읽었어요. 그다음에 18일 만에 떠났다. 18년을 또 18일이라 그래요. 누가 잘못 써준 거죠. 이게 뭐 독해가인데 독해가. 그랬는데 저 말의 배경이 저는 좀 더듬어 보면 왜 나왔는가 이해가 가는 게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육사 37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진만 동기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수의 전성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에 거의 뭐 군의 요직을 싹쓸이 하다시피. 예. 그래가지고 누나회라고 해가서 그 박진만 동기생들이 아주 뭐 요직이란 요직은 다 차지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죠. 그런데 그 이듬해 정윤의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거꾸로 37기가 그에 한 명도 진급이 안 돼요. 그때 다 초토화된 기수들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신원식 장군이 합참 작전본부장관하고 뭐 할 때는 완전히 날개를 달았을 텐데 그 뒤에 꺾였다고. 그 동기생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훗날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게 정윤회 쪽에 어떤 문건이 터지니까 최순실 일파가 박진만 일파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려요. 예. 그 동기생들까지 피해가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사성 장군 진급에 실패하고 정치권으로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기수들의 통상 나눌 법한 얘기들, 특히 박정희 신격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아마 태극기 부대와 동일한 생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최근에 와서 구성된 정치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인사에 있어서 어떤 줄세우기 인사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군내 사상 검증이라든가 검열 이런 부분들 또 지나친 대북 강경 발언 이러다 보면 국방부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그다음에 역사 지우기 이게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의 정치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북한 핵무기 못지않게 우리에게 커다란 불안 요인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이 정치화된 나라는 절대 민주공화정에 존립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달이 나면은 안 돼요. 뭐 군사 쿠데타가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군인이 자기의 어떤 직무와 사명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식이 옅어질 때 그 국가 안보에 큰 정신 전력에 있어 가지고 어떤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이게 정치군인 양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일단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악마 뭐 이런 표현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럼 뭐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이제 문제가 12.12나 5.16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제시대에 대한 인식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우선 말입니다. 난 언론에서 이걸 왜 얘기 안 하나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선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게 있어요. 이 한반도의 모든 방위 체제를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의 지휘 체계가 분리돼 있었어요.
이걸 합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매개체로 유엔 사령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개편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유엔사 회원국 아닌 장교가 벌써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독일군 장교가 와 있습니다, 지금 유엔사에. 이걸 국제기구화 하겠다. 목표는 뭐냐? 한미일이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공동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지휘책을 만들겠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전임 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 폴 럭헤메라. 예. 전후임이 다 떠들고 있어요. 어제도 나왔어요. 그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에서.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또 친절하게도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한 논문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 이건 몰래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도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다국적군 사령부, 이 국제기구가 탄생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목표는 대만 사태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한미연합사령부를 갖다가 대만 비상사태 때 후방 군수지원사령부로 임무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언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저 상당한 어떤 수준으로 전 가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융합이 돼가지고 이게 지휘체계를 갖는 극동군 사령부 창설안까지 나와요. 예. 이제 그 역사인식이 신원식 장관과 같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100%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대한제국 시대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행복하지도 못하는데 일본에 나라 넘겨준 건데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 정도는 제가 보기에 최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역사인식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현재의 문제라는 게 이 대목에서 드러날 것이다. 예. 이 대목에서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대만 대비 계획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중 대북 강경 발언들이 그걸 갖다가 또 에워싸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저는 뭐 우리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망언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정책만 중심을 갖고 있으면 난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제일 우려되는 분야가 바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지켜왔던 헌법 정신에 의한 국민의 군대로서 가져왔던 그 정책이 급변침을 하지 않겠냐. 지금 이게 제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문회에서도 그거 따지셔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예.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비 오는 날 북한 모습보다 더 옛날 모습 보는 듯 공산당보다 더 했습니다. 매일 새롭게 님 글 보내주셨는데요. 하여튼 이상해요. 이상한 거는 안 해야 됩니다. 이상해요. 이상해. 예. 김종대 리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스픽스 여러분들 아주 그 구독자가 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광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더 착한 보험인데요. 이쪽에 있죠.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겠죠.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면 어떠실까요? 문의 전화 옆에 나와 있습니다. 1644-1236 그리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전화로 남겨주시면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픽스에서 검증한 보험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했던 디퓨저 지금 많이 구입해 주셨는데 한정 수량 500개인데 오늘 다 완판시켜 주십시오. 10,000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구입해서 오늘 완판시켜 주시면 제가 내일 특별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그 동접자도 많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김종대 레이더로 깔끔하게 끝나서 또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